한국경제 부활 프로젝트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위기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방향성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늘 그랬듯이 언제나 길을 찾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죠. 과거에 열심히 하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번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의 위기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패권 전쟁 이후에 세계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대응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의 가운데 있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도 우리 한국처럼 이 세계대전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필요한 것과 영국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렛대로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고 1차 대전 이후에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미국이 필요한 것과 중국이 필요한 것이 다 있었는데도 이걸 지렛대로 활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까지 처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중국도 미국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데 이 그래프에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중국하고 척지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대중 무역 수지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을 계속 활용해서 얼마든지 중국에서 돈을 벌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중국하고 척지겠다고 먼저 선언을 한 바람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걸 일본이 다 시장을 가져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대중 수출을 포기했다면 중국의 무역 공격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값싼 철강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 유린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호구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의 전기차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중국 수출은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침공은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지금 트럼프 집권 때가 바로 이때인데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트럼프 집권기 동안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크게 늘어났죠. 우리나라가 흑자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미국이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적자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0년 트럼프 집권 마지막 해에 166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봤는데 자,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단 9달 동안 이미 4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될 것이냐? 500억 달러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자, 트럼프가 물러난 다음에 무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단순하게 장사를 잘해서 늘어난 거라면 굉장히 뿌듯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설비를 대거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설비를 가져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사용했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당연히 익숙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갖다 쓰는 바람에 대미 무역 흑자가 대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려 3배가 늘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걸 악용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진 겁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마지막에 한국이 미국한테 벌어가던 게 166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때 이게 500억 달러가 됐다. 내가 이걸 손 좀 봐줘서 다시 166억 달러를 만들겠다.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정치적 선전을 하면 이것보다 먹히는 정책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트럼프의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온갖 무역 장벽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도 정부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라고 자꾸만 기업을 등 떠미는 황당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였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특히 1994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베이징까지 가서 베이징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노란 막대기가 뭐냐? 중국에 대한 수출인데 갑자기 94년부터 이게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외환위기 때 이게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2004년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2004년에 한중 수교 12주년 중국 기회인가 수렁인가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중국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의 젓가락 한 개만 팔아도 14억 개를 팔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에 공장을 지었다가는 기술만 털리고 그리고 생산 설비까지 중국에 다 빼앗길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더욱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간 공장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넘어간 공장이기 때문에 정말 하이테크 공장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타격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그린 그래프를 보면 이 노란색 막대기가 대중국 투자고 회색 막대기는 대미 투자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한 거 다 합쳐도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2016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이때 사드 사태로 중국과의 거리는 멀어진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대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그건 바이든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공장들한테 보조금 준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건 팔아먹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라. 이런 바이든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또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한심했던 건 이렇게 해외 투자가 일어날 때마다 이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었죠.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이 돈을 환전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설비 투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을 경계로 해서 갑자기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환전하는 기업보다 당장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 상승의 에너지가 쌓여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큰 오판을 했죠. $10,000 시대를 자기 임기에 만들겠다면서 무리하게 환율을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갑자기 소진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98년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 최근의 현상을 보세요. 2016년을 경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또 급증을 했죠.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 줄 돈만 원화로 환전할 뿐 새로운 설비 투자는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동남아시아에 하고 한국엔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19년부터 온갖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시라고 계속 외쳤던 겁니다. 왜냐? 이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공장이 빠져나가는데 이 공장을 붙들려고 노력하긴커녕 공장을 해외에 짓는 걸 마치 공장을 수출한 것처럼 자꾸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여대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환율 자경단이 돼서 이렇게 경고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공장들이 전부 다 해외로 이전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단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물가가 더 오르게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외 투자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0만 개에서 30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만 개 정도 되면 100만 명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도시 하나가 툭 뛰어다가 해외로 이전한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내수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 걸핏하면 마이너스예요. 결국 소비가 실종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한테 임대를 준 건물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수 시장은 붕괴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중국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2004년에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중국에 진출할 때 제발 기술 뺏기지 말고 공장 생산 라인 좀 뺏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 8대 핵심 산업 7개는 중국에 밀렸다. 중국 블랙홀에 빠진 성장 엔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반도체 시장 점유율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3년에 중국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17%였고 우리나라는 6.3%에 불과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중국한테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중국이 26%, 한국은 7.5%입니다. 2차 전지도 아주 심각한데요. 중국이 32.9%, 그리고 한국은 4.2%에 불과합니다. 무선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전부 다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가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는 게 석유화학인데 여러분 석유화학이 지금 멀쩡한 상태가 아니죠. 지금 통계가 2023년으로 끝나 있어서 우리가 이게 다소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24년 통계가 나온다면 석유화학마저 밀렸을 게 100%입니다. 자, 그러면 8개 핵심 산업 가운데 8개 모두 중국에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위기에 빠져든 게 100%고 정말 우리나라는 끝인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그 결과 역전과 추격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는 걸로는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변방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건 스페인이었죠. 정말 막강했고 이 스페인의 함대는 아르마다, 무적 함대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마다에게 패배를 안겨주면서 이 역전을 시작한 거 바로 엘리자베스 1세죠. 가장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가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이 칼레 해전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승리를 거두면서 여기서부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이 나중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초강대국이 되는 그 첫 번째 단초가 된 사건이 바로 칼레 해전이죠. 물론 해전하면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해전이 다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 업적은 제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워낙 이게 인간이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해전인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 승리를 갖고 교훈을 얻어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승리 요인이 드러나 있는 이 칼레 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부활 프로젝트의 프롤로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이 칼레 해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정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세계 해상 무역 질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식민지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스페인을 괴롭히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인데 이 그림에 있는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선장이 돼서 상선을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정규군이 바로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몰던 이 배를 털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적질을 정규군도 했거든요. 영국 배니까 그냥 해적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도 빼앗기고 선원들도 대부분 죽고 드레이크만 간신히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선원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드레이크가 정말 이를 뿌득뿌득 갈았죠. 드레이크는 정말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막 7살, 8살 때부터 배 밑바닥 청소하면서 20대 초반에 그 노력의 대가로 선장이 됐는데 그 배를 스페인한테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정규군한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드레이크는 해적으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영화로 접하는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데 가장 모티브를 준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자꾸만 해적질을 해서 스페인을 괴롭히고 스페인 상선뿐만 아니라 나중에 드레이크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스페인 군함까지 공격을 해서 노략질을 합니다. 진짜 성공한 해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뿔난 스페인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바로 이분이죠. 엘리자베스 1세한테 찾아가서 드레이크의 목을 쳐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엄청난 강대국이 약소국인 영국한테 가서 해적의 목을 쳐라. 일반적인 영국 여왕이라면 목을 쳤겠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 역사에서 가장 담대하고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스페인 대사가 보라는 듯이 기사자기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저 무도한 함대를 물리쳐라 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죠. 이게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게 전설처럼 내려오면서 이 장면을 다룬 영화들 진짜 많습니다. 옛날 영화들이지만 말이죠. 저는 고전 영화 광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다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해적질이나 하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발굴해서 나중에 부제도까지 임명해서 스페인 함대를 쳐부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인재를 발굴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자, 이때는 여왕이 발굴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시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극도로 발전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뛰어난 인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진짜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에는 온갖 좀비 기업이 넘쳐나고 자격도 안 되는 기업들이 IPO 한다고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런 상태로 있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 드레이크 같은 사람을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명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그 역할을 하나요?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드레이크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도 문제인데요. 저도 KBS에서 겪어봤지만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이놈의 관료주의가 저한테 KBS에서 일할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너 KBS에서 뭐 했냐 그러는데 일할 기회를 줘야 일을 하죠. 관료주의 시스템이 기업을 지배하면 조직 내에서 일하고 싶고 뛰고 싶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족쇄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되느냐? 일하고 싶고 뛰고 싶은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에 족쇄를 채우려는 사람이 8명 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망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왜 드레이크를 발굴하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드레이크를 발굴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페인하고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스페인한테는 갈레온이라는 정말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튼튼한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항공모함급으로 굉장히 강력한 배거든요. 스페인의 갈레온, 여기서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의 군함 같은 경우에 대포가 이렇게 1층 대포만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의 갈레온은 심지어 3층으로 대포가 돼 있거나 무려 1000톤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포가 무려 300문이 넘는 그런 갈레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무적의 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이런 배들이 있었냐? 영국의 국력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스페인과 칼레 해전에서 영국이 붙을 때 영국의 전투함은 대부분 상선을 개조한 거였습니다. 상인들한테 배를 빼앗아서 여기다 대포 달아서 간신히 배 척수만 맞춘 게 바로 영국 해군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갈레온을 상대하는데 상선으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여기서 영국의 놀라운 전술이 나옵니다. 영국은 이 스페인의 강력한 함대 아르마다를 피해서 해적질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온갖 경험을 통해서 이 갈레온을 상대하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영국의 해적들은요, 강력하고 사정거리가 짧은 대포, 요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해적들은 빨리 공격하고 진짜로 주력군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포의 위력을 줄이고 이렇게 사정거리를 늘린 그런 포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칼레 해전에서 영국은 자기들의 장점을 100% 활용하는 대신 단점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멀리서 포격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한 겁니다. 왜냐? 포의 위력은 굉장히 약하니까 가까이 가는 순간 갈레온한테 쳐발리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포격하고 달아나니까 그야말로 스페인은 제대로 한번 포를 맞춰보지도 못하고 정말 우왕좌왕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겁니다. 거기다가 화공선을 이용했는데 폭약을 작은 배에다 가득 실어요. 그런 다음에 갈레온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을 꽝 해버리니까 이 스페인 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진열이 흐트러졌습니다. 스페인은 영국에 제대로 된 포격 한번 하지 못하고 자꾸 우왕좌왕하면서 북해를 도는 굉장히 큰 오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태풍까지 만났고 이게 스페인의 아르마다 함대를 크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영국이 올라오고 스페인은 지는 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만약에 영국이 스페인처럼 갈레온을 만들어야만 이긴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스페인처럼 강력한 대포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영국이 칼레 해전에서 이기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갈레온도 무적의 전함이었지만 또 스페인 기사들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스페인은 대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칼싸움 하니까 기사들의 싸움 실력이 영국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영국은 그렇게 많은 기사가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 스페인은 어떤 작전을 쓰고 싶어 했냐 하면 이 갈레온을 딱 동원해서 총 쏘고 대포 쏘다가 딱 접근한 다음에 갈퀴를 걸고 널판지를 놓고 기사가 넘어가서 싸우는 순간 스페인이 이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스페인은 자꾸만 갈레온을 갖다 붙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멀리서 포격하고 달아나는 배를 계속 쫓아가면서 전열이 자꾸만 흐트러졌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스페인한테 배를 붙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아주 엉뚱하게 사정거리 긴 대포를 100% 활용해서 위력이 아무리 약해도 이런 방식으로 싸우니까 스페인을 패퇴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이 저가 상품의 대량 밀어내기 공격이 갈레온을 연상시킵니다. 자, 중국이 지금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에 이어서 반도체, 전기차, 조선까지 저가 공격을 하고 있죠. 진짜 갈레온 수백 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공격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중국의 저가 공격에 우리가 갈레온 한 척을 더 만든다고 해서 중국의 수백 척의 갈레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안 된다는 걸 롯데케미칼이 이미 보여줬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2023년에 에틸렌 자급률이 95.6%를 기록했는데 2025년부터 27년까지 전 세계 에틸렌 증설량의 61%가 중국입니다. 여기에 대응한다고 롯데케미칼은 갈레온 한 척을 건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인도네시아에 5조 원을 투자해서 더 큰 석유화학 공장을 만들었죠. 이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에 만들면 여기가 인건비도 더 싸고 좀 더 성능 좋은 갈레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제가 보기엔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 2025년 3월에 완공 시 에틸렌 100만 톤을 만든다고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쏟아낼 에틸렌에 비하면 이거 진짜 세 발의 피거든요. 이런 갈레온 한 척 더 만든다고 해서 중국한테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한테 원가 경쟁을 한다든가 중국하고 물량으로 대결한다든가 이건 제가 보기에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느냐? 저는 코닥과 후지필름의 사례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보는데요. 자, 코닥이 2012년쯤 망했죠. 이때 코닥도 필름 회사, 후지필름은
회사 이름에 필름이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필름 회사입니다. 여러분, 필름이라는 거 아예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필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코닥이나 후지필름이 굉장히 큰 회사였고 돈도 잘 버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필름이라는 게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코닥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지필름 한번 보세요. 2012년에 후지필름의 주가는 고작 435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3274엔. 와, 거의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가 상승, 후지필름의 부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만약에 후지필름이 필름 회사로서 갈래온 한 척을 더 만들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후지필름도 망했을 겁니다. 코닥이 그러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후지필름은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마치 영국 해군이 사정거리가 길었던 해적의 대포를 활용했던 것처럼 후지필름도 화학회사로서의 자신만의 경험을 아주 희한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자, 예전의 필름이나 인화지 여기에는 이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 필름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인화를 한 사진이나 아니면 필름이 시간이 가면서 변색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이나 인화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콜라겐에 대해서 수십 년간 진짜 철저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콜라겐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서 대박 성공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필름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후지필름은 그동안 20만 개가 넘는 화학 제품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 화학 기술을 활용해서 의약품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화학 약품 중에서 화장품으로 활용한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지필름은 광학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의료 장비 진출을 했죠. 의료 장비의 내시경 같은 경우에 광학 기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다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지필름이 성공을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2004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지출은 대폭 확대했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었죠.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씨앗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내년에 굶어 죽습니다. 이런 종자 씨앗이 뭐냐? 바로 R&D 투자인 거죠.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R&D 투자를 멈추는 순간 그 다음에 나라의 미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만은 먹지 않고 이걸 베고 죽는다는 그런 속담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지필름은 이걸 실제로 실천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석유화학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제가 석유화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가능성 중에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은 이 수소를 만들 때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수소를 만듭니다. 근데 아예 그냥 마음 잡고 이 원유를 또는 천연가스를 분리해서 탄소와 수소로 분리를 하고 탄소는 탄소대로 활용하고 수소는 수소대로 활용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도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분루수소라고 부르는데 아예 이거보다 더 한 발 나가서 석유화학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을 활용해서 아예 그린 수소,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 기술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지금 중국은 온갖 산업에서 갈레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갈레온을 100대 만들 때 한국이 기껏해야 한 대? 아니면 2대나 만들어서는 갈레온 대 갈레온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저가 제품으로 우리 시장을 공략하는 이 갈레온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처럼 혁신과 혁명을 계속해낸다면 이 갈레온 따위의 구식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지필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만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이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프랜시스 드레이크,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혁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관료주의와 잘못된 자본시장 때문에 지금 찍혀 눌려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그리고 각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한국에 맞는 전술을 개발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빼고 칼레 해전을 예로 든 이유, 정말로 아직까지도 제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지? 그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칼레 해전보다 더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는 혁명과 혁신의 주인공이 그 DNA가 우리한테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시스템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꾸만 자본시장을 찍어 누르는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혁명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진짜 신명나게 춤사위를 출 수 있게 그렇게 시장 환경을 바꾸고 조직 문화만 바꾼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의 부활도 결코 꿈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그것부터 다루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한국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주 작은 희미한 등불이나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